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다시 18. 토니 로빈스 지음, 홍석윤 옮김. 18장. 정체성 바로 찾기. 위대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위대한 성취도 없었을 것이다. 사람은 위대하게 되고자 결단해야만 위대해질 수 있다. 샤를 드 골. 그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중국 공산당은 그를 작은 방에 20시간 이상 감금했지만 때리거나 고문하지 않았다. 심지어 담배까지 권하며 정중하게 대화를 청했다. 물론 이 미군 장교는 자본주의 사회로서 미국의 생활 방식에 수많은 부당함과 해악이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윤리적 인간성을 찬양하는 문서를 친필로 남겼다. 더구나 이미 육군 장교가 쓴 글은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동료들이 수감되어 있는 북한의 다른 모든 포로 수용소에서 방송되었다. 그는 나중에 군사 비밀을 누설하고 동료 죄수들을 고발하는 등 자신의 조국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고 평생 새겨왔던 믿음을 버리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핵심 가치들을 버리고 적의 협력자가 되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겼기에 한 개인의 생각, 감정, 행동이 그렇게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그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길로 가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다. 그는 이제 단지 자신의 새로운 이미지에 따라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앞서 우리의 모든 평가를 주도하는 마스터 시스템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믿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믿음은 우리가 내리는 결론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삶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차원의 여러 믿음들이 있다. 어떤 믿음은 매우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특정 친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그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 설령 그가 지금 화가 난 것처럼 보여도 당신은 그의 진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 친구와의 모든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낯선 사람을 대할 때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믿음은 당신 삶의 특정한 한 분야, 즉, 그 친구와의 상호작용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어떤 믿음은 당신의 삶에 보다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나는 그런 믿음을 보편적 믿음이라고 부른다. 이 믿음은 훨씬 더 멀리까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람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은 특정 친구를 대할 때뿐만 아니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믿음은 당신의 직장 생활, 신뢰 수준, 결혼 생활 등에도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가난과 풍요라는 개념에 대해 당신이 어떤 보편적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시간, 돈, 에너지, 정신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당신이 늘 한정적인 돈, 한정적인 시간, 한정적인 사랑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항상 부족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스트레스가 이웃이나 동료, 경제적 능력과 기회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인식에 필터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믿음이다. 이 믿음이 당신의 삶의 결정을 계속 직접 통제하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우리가 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없다거나 혹은
우리가 가능하다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능력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믿음과 더 관련이 있다. 사실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거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어떤 일을 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제한된 정체성이라는 장벽에 부딪힌 것이다. 물론 이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자신을 살인자가 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은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생각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체성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개성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하는 믿음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좋거나 나쁘거나 그저 그렇거나 특성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확신감이야말로 우리 삶의 경계와 한계를 구분짓는 것이다. 당신의 능력은 변함이 없지만 당신이 그 능력을 얼마만큼 사용하느냐는 당신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정체성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외향적이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당신은 그런 정체성에 맞는 행동 자원을 얻으려 할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겁쟁이, 야만인, 승리자, 무기력한 인간 등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든 그런 생각을 하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고 확신하면 실제로 성적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내용의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책을 읽어보았을 것이다. 연구원들은 학생의 지능 수준에 대한 교사의 믿음이 학생 스스로 정체성을 개발하는 능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 한 연구에서 한 그룹의 교사들에게 학급의 특정 학생들이 정말 재능이 있으니 그들의 도전을 계속 격려하라고 말해 주었다. 예상대로 그 학생들은 반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이 학생들이 실제로는 높은 지능의 소유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전에는 성적이 부진한 학생으로 분류된 학생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사들의 허위 믿음이 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 자신감이 이들의 성공을 촉발시킨 것이다. 이 원칙은 비단 교실의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당신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달라진다. 사실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당신의 진짜 성격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당신을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당신의 행동 뒤에 모종의 사악한 동기가 숨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어떤 사기꾼이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해도 우리 감정과 믿음이 그의 예전 행동과 정체성에 고정되어 있는 까닭에 변하기 전에 이미지를 계속 고수하게 된다. 우리는 가장 아끼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 교육학자 마르바 콜린스가 발휘한 힘이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운명의 주인이고 이 땅에 살아온 누구 못지않게 재능이 있다고 믿도록 영향을 주었다. 좋은 사람들의 진가는 헤어지고 난 후 비로소 알게 된다. 랄프 알도 에머슨.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되느냐에 따라 행동한다. 그 인식이 옳든 그르든 말이다. 그 이유는 인간 유기체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고통은 일시적인 것으로 기쁨은 지속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에 길들여져 왔다. 생각해보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말은 이렇게 하면서 행동은 저렇게 하는 사람 말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선적이고 변덕스럽고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고 우유부단하고 산만하고 약속을 밥 먹듯 어기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당신은 이렇게 불리기를 원하는가? 당신 자신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은가? 절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견해를 공식적으로 피력하거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려는지 말할 때마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정체성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면 큰 보상이 주어진다. 일관성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신뢰할 수 있다. 충성스럽다. 변덕스럽지 않다. 흔들리지 않는다. 총명하다. 안정적이다. 이성적이다. 충실하다.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사람들이 당신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스스로 당신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답은 명백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좋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얻는 능력에 항상 연결시키는 것이다. 어리석은 고집은 말썽꾸러기 소인배다. 랄프 알도 에머슨. 피그말리온 효과는 반대로도 작용한다. 자신이 학습 장애인이라는 확신감을 갖게 되면 그것이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된다. 이는 현재 학습 전략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전략을 바꾸는 일은 적절한 교사만 있다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 즉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본질을 바꾸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인식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보이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에요 라는 반응은 꿈을 죽이는 말이다. 이 말에는 영구적으로 바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자신이 어쩌다 마약에 중독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 비록 어렵긴 하지만 변화할 수 있고 그 변화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마약 중독자라고 믿는 사람은 몇 주나 몇 달 동안 마약을 끊었다가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 왜 그럴까?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어쩌다 마약 중독에 걸린 것이 아니라 마약 중독자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장에서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믿음에 반하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어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배웠다. 그 사람은 자신이 장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믿지 않게 되고 이것이 그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이득이 수반된다. 이 사람은 마약 중독을 통제할 수 없는 이유 탓으로 돌린다. 마약을 복용하는 것이 자신의 의식적인 결정이라는 현실은 직시하지 않고 자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믿음이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신경계에 의해 강화되고 그 사람은 계속 파괴적인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 마약의 파괴적 효과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다.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은 확신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미지의 것에 대해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불확실하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미지의 고통을 다루기보다는 차라리 이미 알고 있는 고통을 다루길 원하는 것이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업무, 새로운 환경, 새로운 정보 등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살면서 우리는 변치 않는 정체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면 그동안 우리의 삶을 구축해온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당신이 누군지 모른다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가치관을 형성하고 신념을 채택하고 규칙을 세울 수 있겠는가?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 그저 그런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정체성을 마약 중독자로 인식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도전은 그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다. 마약 중독에서 회복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는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 그것은 단지 그가 처해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일 뿐이다. 마약을 하지 않는 사람? 그것도 아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상태일 뿐이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마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사람이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다, 무슬림이다, 유대교도다, 불교도다, 나는 이제 리더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등 마약 중독이라는 말 이외의 다른 말로 자신을 정의할 만큼 완전히 깨끗하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 그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개발하면 우리의 행동도 새로운 정체성을 지지하도록 바뀔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원래 뚱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과체중인 사람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사람은 단기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살을 뺄 수도 있지만 결국 다시 살이 찔 것이다. 나는 원래 뚱뚱한 사람이야 라는 확신감이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하는 행동으로 자신을 계속 이끌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확신감이 비록 파괴적이고 스스로를 좌절시키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마약을 계속 사용해온 사람에게 지속적인 변화를 주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마약 중독자라는 확신을 나는 건강주의자, 나는 어떤 문제도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증인, 즉 나는 이제 무엇이다로 바꾸는 것이다.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채택하든 간에 마약의 사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누군가 다시 마약을 권한다면 마약을 다시 할지 다시 고민할 게 아니라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라고 즉각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과체중인 사람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뚱뚱한 사람에서 활력 있고 건강하며 운동을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정체성 변화는 식단에서 운동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행동을 바꾸고 새로운 정체성과 일치하는 장기적인 생리 기능의 변화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변화가 단지 의미 조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개인적 현실이 훨씬 더 깊고 심오하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체성 한 가지가 변화하면 마스터 시스템 전체가 바뀔 수 있다. 생각해보라. 마약 중독자는 자신을 리더, 좋은 연인, 훌륭한 운동선수, 사회공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감정 상태, 던지는 질문, 그의 행동을 이끄는 가치, 그가 믿음으로 구체화하는 근거 경험 등에서 완전히 다른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모든 정체성의 변화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정체성 변화는 하나의 마스터 시스템이 한순간에 대체될 정도로 매우 강력하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특정한 변화를 이루려고 계속 시도했는데 번번이 결과가 미흡했다면 대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당신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 또는 감정의 변화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저 정체성을 바꾸거나 확장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가장 심오하고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현대 역사상
한국 전쟁에서 다른 전쟁에서보다 더 많은 미군 포로가 자신의 동료를 밀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동맹국인 북한과는 달리 중국 공산당은 인간의 오랜 신념과 가치관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즉시 바꿀 수 있는 정체성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포로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기보다는 그들만의 교묘한 심리전을 끈질기게 구사하면서 포로들로부터 정보를 캐내거나 복종을 이끌어냈고 그들의 정치 철학을 바꿔버린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미군들의 믿음과 가치관을 바꿀 수 있다면 미국이 쓸모없이 파괴적인 전쟁만을 일삼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중국의 요구대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성공했다. 중국 공산당이 한 일을 이해하면 당신이 어떻게 현재의 정체성에 도달했고 어떻게 하면 정체성을 확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삶 전체를 즉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이런 임무는 사실 정말 무서운 것이었다. 죽이겠다고 위협하거나 석방해 주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람의 정체성을 온전히 바꿀 수 있단 말인가. 특히 미군 병사는 포로로 잡혔을 때 이름, 계급, 군번만 말하도록 훈련받지 않았던가. 중국 공산당의 계획은 아주 간단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면 그들의 행동을 알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당신의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아는가? 바로 그 친구가 행동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알지 않겠는가? 하지만 공산당의 진짜 비결은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판단함으로써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누구인지 판단한다. 중국 공산당은 포로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포로들로 하여금 공산당이나 공산당 동조자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게 만드는 것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그들은 12시간에서 20시간 동안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포로들을 지치게 만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미국은 완벽하지 않다라거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실업 문제는 없다 같은 사소한 요구를 했다. 그렇게 기초를 다진 공산당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나갔다. 그들은 인간이 일관성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것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일단 우리가 믿는 바를 진술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행동을 기꺼이 하게 되어 있다. 그들은 처음에는 포로들에게 미국이 완벽하지 않은 몇 가지 이유를 써보라는 요청에서 시작해서 완전히 지친 상태의 미군에게 공산주의에 어떤 사회적 이점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진다. 오래지 않아 미군 포로 앞에는 자신의 조국을 나쁘다고 비난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이유를 자필로 쓴 문서가 놓이게 된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했다. 그는 구타를 당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특별한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가 자필로 쓴 내용들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작은 진술들을 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 문서에 서명까지 하게 된다. 게다가 그가 이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게 되었을까? 나중에 중국 공산당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가 서명한 문서를 읽게 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쓰도록 요청하곤 했다. 중국인들이 이 문서와 함께 문서를 쓴 포로들의 이름을 방송으로 공개하면 비로소 그 포로는 자신이 적의 협조자로 인식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게 된다. 동료 포로들이 그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도 그는 고문당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해야 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고 진술한다. 그 순간 그의 정체성이 바뀐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을 친공산주의자로 인식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를 그렇게 불렀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공산당 경비병 대하듯이 대하면서 그의 새로운 정체성은 점점 더 강화된다. 그의 새로운 정체성은 곧 조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게 만들고 그는 자신의 진술과 새 정체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산당과 더 광범위하게 협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뛰어난 전략이었다. 포로들이 일단 그런 문서를 쓰고 나면 나중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그의 친필 문서가 있고 이후 실제로 그의 믿음과 자아상이 그가 한 일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한 포로들을 냉정하게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을 의식적으로 선택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한 것, 당신의 삶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당신의 인식이나 동의와는 상관없이 발생한 다른 요소들로 인해 형성되었는가? 당신의 정체성의 기초를 형성한 일관된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당신은 당신도 모르는 사람을 돕기 위해 고통스러운 골수 추출 수술을 받을 의향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절대 아니요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1970년의 한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자신의 일관된 정체성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면 많은 사람이 그런 이타적인 행동을 기꺼이 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먼저 작은 약속을 하도록 요청한 다음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것은 성격상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간단한 두 가지 행동을 하도록 요청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새로운 정체성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을 개인적인 희생을 해서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조건 헌신하는 기증자로 보기 시작했다.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골수 기증 요청이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들은 새로운 정체성의 힘을 느끼며 소요되는 시간, 돈, 신체적 고통과 관계없이 그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기증자로 보는 새로운 시각이 그들이 정체성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 정체성보다 더 강력한 지렛대는 없다. 당신은 정체성은 원래 경험에 의해 제한된 것 아닌가요? 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 정체성은 경험에 대한 당신의 해석에 의해 제한될 뿐이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과 융합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당신의 결정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꼬리표다.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방식이 바로 당신의 삶을 정의한다. 정체성 위기를 초래하는 극심한 고통.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정체성 위기를 겪게 된다. 그들은 위기가 닥치면 즉시 방향을 잃고 그동안 품어왔던 소신에 의문을 품는다. 세상은 뒤죽박죽이 되고 고통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이 생긴다. 많은 사람이 중년의 위기를 맞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특정 나이를 넘기거나 친구들이 한마디 하거나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자극을 받으면 다가올 미래와 그로 인해 갖게 될 부정적인 정체성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기존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자신이 아직 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스포츠카를 사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직업을 바꾼다. 이들이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확실히 알았다면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이 나이나 외모 등에 연관된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것들이 변하면서 당신을 고통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더 넓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정체성은 결코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기업들도 정체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 복사기 대기업인 제록스는 몇 년 전에 이미지 변화를 위한 흥미로운 시도를 했다. 개인용 컴퓨터가 미래의 물결로 떠오를 때 제록스는 그들의 기술력으로 이 흥미로운 새 시장에 진입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개인용 컴퓨터에 새로운 연구개발 인력을 투입하고 무려 20억 달러를 투자한 끝에 우리가 오늘날 마우스라고 부르는 장치를 포함해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발명품을 개발해냈다. 그렇다면 제록스는 왜 오늘날 애플이나 IBM 같은 회사들과 컴퓨터 시장에서 나란히 어깨를 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초기에 회사의 정체성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뚱뚱한 수도사 이미지를 내세운 시각적 정체성도 최첨단 컴퓨팅 기술의 회사로 보이기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수도사 이미지는 원고, 복사라는 회사의 특징을 정확하게 상징했지만 속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 새로운 첨단 기술 이미지로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았다.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도 제록스가 그동안 구축해온 세계 최고의 복사기 회사로서의 정체성은 컴퓨터를 판매하려는 회사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했다. 여기에 신속하게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과는 거리가 먼 시각적 정체성이 더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케팅 및 그래픽 디자인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기업 이미지야말로 소비자가 구매 정보를 처리하는 거대한 필터라고 말한다. 소비자들은 그 기업이 어떤 회사이고 무엇으로 유명한지 알고 싶어 한다. 그들이 값비싼 물건을 살 때는 업계의 대표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물건을 사기를 원한다. 제록스가 컴퓨터 회사라는 정체성을 기존의 정체성에 통합하는데 애를 먹는 동안 다른 회사들이 전선에 뛰어들어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결국 제록스는 정체성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기존의 정체성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복사기를 컴퓨터화하고 연구 개발비를 이미 가장 잘 하고 있는 분야를 개선하는데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오늘날 제록스는 플로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네트워크 등 빠른 이미지를 특징으로 하는 광고를 내보내면서 새로운 제록스 이미지를 만들고 제록스는 문서 전문 회사입니다. 라는 문구의 시각적 메시지를 완성함으로써 변신하고 있다. 제록스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정체성의 확장이 회사 문화에서 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록스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 그 일을 잘 해내고 있다. 중국에서 위기라는 말은 두 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위험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기회를 나타낸다. 존 F. 케네디. 사람들은 위기를 겪지 않아도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위협적이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체성에 대한 핵심 믿음을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준다.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기도 한다. 빅토르 위고의 걸작 레 미저러블에서는 이런 상황이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감옥에서 풀려난 주인공 장발장은 여전히 외롭고 좌절감에 빠져 있다. 여러 해 동안 갇혀 있었지만 그는 결코 범죄자라는 낙인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굶주린 가족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쳤을 뿐인데 억울하게 수년간의 노동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석방된 후에도 정직하게 먹고 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전과자라는 신분 때문에 온갖 조롱과 퇴짜를 당했다. 마침내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서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는 이제 범죄자가 되었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친절한 신부가 그를 교회에 데리고 들어가 음식을 주고 재워줬지만 그는 은접시를 훔쳐 범죄자로서의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한다. 경찰이 장발장을 검문하다가 그가 전과자일 뿐만 아니라 신부의 귀중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 또한 중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장발장은 신부와 다시 대면하게 되고 경찰이 사실을 설명하자 신부는 은접시는 자신이 장발장에게 준 선물이었으며 은촛대 2개도 함께 주었는데 왜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말한다. 놀랍게도 신부는 자신의 관대한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장발장에게 은촛대를 쥐어주면서 새 삶을 시작하라고 당부한다. 장발장은 신부의 행동으로 인해 고민에 빠졌다. 그는 왜 나를 믿었을까? 왜 나를 다시 쇠사슬에 묶어 감옥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신부는 장발장에게 자기가 내 형제이고 그는 더 이상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다. 이 엄청난 패턴의 파괴가 장발장의 정체성을 바꿔놓는다. 그는 수감 증명서를 찢어버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행동도 바뀐다. 그는 소도시의 시장이 되어 지역 사람들을 돕는다. 그러나 자베르 경감은 장발장을 찾아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을 평생의 성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장발장이 악하다고 믿으며 자신은 악을 정의의 심판대로 가져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긴다. 자베르가 마침내 그를 잡았을 때 장발장이 오히려 자베르를 제거할 기회를 얻지만 관대하게도 목숨을 살려준다. 평생 장발장을 추적해온 자베르는 장발장이 선한 사람이며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 더 좋은 사람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오히려 자신이 더 잔인하고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결국 자베르는 생강의 급류에 몸을 던진다. 그의 가장 큰 고뇌는 확신감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뿌리째 흔들린다고 생각했다. 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앞으로만 나아가려는 사람은 앞날이 되돌아온다는 것을 정녕 알 수 없을지니. 빅톨 위고, 레 미제라블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실제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의해 보지 않는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해 볼 때가 되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방법은 매우 많다. 감정에 의해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도 있고 나는 좋은 연인, 평화로운, 강렬한 사람이다. 직업으로 묘사할 수도 있고 나는 변호사, 의사, 신부다. 그 외의 직위, 나는 부사장이다. 수입, 나는 백만장자다. 역할, 나는 어머니, 나는 딸 5 중 장녀다. 행동, 나는 도박꾼이다. 소유물, 나는 BMW를 갖고 있다. 등으로도 묘사할 수 있다. 또 비유, 나는 우두머리다. 나는 계급제에서 노예 신분이다. 평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영적 신념, 나는 유대인이다. 외모, 나는 잘생겼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늙었다. 성취도, 나는 스프링밸리 고등학교 동문이 선정하는 홈커밍 여왕으로 뽑혔다. 과거사, 나는 실패자다. 심지어 결코 아닌 것, 나는 중도 포기자가 아니다. 등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친구나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당신의 친구들을 잘 살펴보라. 당신이 그들이 누구라고 믿느냐는 종종 당신이 자신을 누구라고 믿는지를 반영한다. 친구들이 매우 사랑스럽고 감성적이라면 당신도 자신을 비슷한 맥락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 프레임도 매우 중요하다.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정의하기 위해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느 시기를 보는가? 몇 년 전만 해도 나의 현재와 과거는 끔찍했기 때문에 나는 의식적으로 내 정체성을 내가 되고 싶어 한 미래의 비전과 결합시켰다. 나는 굳이 미래의 내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부터 미래의 나로 살기 시작했다. 이 질문에 답할 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올바른 감정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편안하고 안정을 느끼고 호기심이 충만한 상태이어야 한다. 이 책을 그저 대충 빠르게 훑어보거나 방해되는 것들이 많다면 당신은 필요한 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라. 마음의 호기심이 충만하게 하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완벽함을 찾으려 하거나 특별한 것을 찾으려 하지 말라. 그냥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누구인가? 답을 적고 다시 질문을 반복한다. 질문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을 기록하고 점점 더 깊이 탐색해 들어간다. 가장 강한 확신이 드는 설명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반복하라.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정체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신을 묘사하기 위해 어떤 비유를 사용하는가?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편안하고 호기심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정체성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이 계속 당신에게 부적절한 대답을 줄 것이다. 사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불쑥 묻는다면 다음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얻게 될 것이다. 1. 멍한 시선. 사실 이런 뜬금없는 질문은 사람들을 당황케 한다. 지금까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2. 피상적인 답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도하는 회피 기술이다. 사람들은 그저 내가 그냥 나지 별게 뭐 있어? 라고 상투적으로 대답하는데 이런 반응을 뽀빠이 원칙이라고 한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감정적인 질문을 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대답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 이다. 그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 그는 대개 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거나 위에서처럼 피상적인 대답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할 것이다. 사람들은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이런 질문 받기를 꺼린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질문이 내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한다면 내 개인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이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다. 첫째, 당신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 지금 시간을 내서 브레인스토밍 해보면 답을 생각해 낼 수 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을 믿어야 하며 어떤 대답이 나오든 그대로 바로 적어라. 둘째, 당신이 누구인지 알면 당신의 모든 행동을 즉각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이점이 있다. 당신이 지금 올바른 감정 상태에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위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려 깊은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사려 깊은 대답. 이 답이 당신이 지금 찾고 있던 답이길 바란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르네 데카르트. 지금 당장 시간을 내서 소크라테스부터 사르트르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철학자들이 숙고한 질문에 답해보자. 평안하고 호기심 충만한 상태로 만들어라.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질문을 던진다. 나는 누구인가? 자신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한마디 하자면 정체성이란 당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당신이 좋아할 것 같은 몇 가지 연습을 해보자. 1. 당신의 이름을 사전에서 찾는다면 뭐라고 적혀 있을 것 같은가? 달랑 세 단어로 되어 있을까? 아니면 몇 페이지에 걸친 장편 서사시처럼 써 있을까? 아니면
한 권의 책 분량일까? 사전에서 당신의 이름을 찾는다면 찾을 수 있는 정의를 지금 당장 적어보라. 답이 생각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라. 준비되었으면 다음 연습으로 이동한다. 내 이름을 사전에서 찾는다면? 2.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신분증을 만든다면 거기에 넣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사진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허리둘레 같은 신체 수치를 넣을 것인가? 외모 묘사는, 당신의 업적은, 감정은, 당신의 믿음은, 대인관계는, 포부는, 좌우명은, 능력은, 시간을 내서 당신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신분증에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지, 무엇을 뺄 것인지 설명해 보라. 내 아이디 카드. 이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적어 놓은 것을 살펴보라. 아마도 당신 삶의 요약본일 것이다. 읽어보니 어떤 느낌이 드는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데서 오는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설령 당신의 정체성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 하더라도 정체성은 단지 당신이 그렇게 정의하기로 결정한 것에 불과하며 언제든지 즉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지금 당신 안에는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제 정체성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살펴본 후에 정체성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그에 따라 삶 전체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알아볼 기회를 가져볼 것이다. 정체성의 진화. 내 친구 데브라는 모든 사람이 모험적이고 활기차다고 생각하는 여성이다. 최근 그녀가 자신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자랄 때 나는 항상 겁쟁이였지요. 몸으로 해야 할 일이나 다칠 위험이 있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내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스쿠버 다이빙, 파이어 워킹, 불에 달군 돌 위를 맨발로 걷는 것, 스카이 다이빙 같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난 뒤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몇 번 했다고 해서 아직 그녀의 정체성에 대해 새로운 믿음이 생긴 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스카이다이빙을 해본 겁쟁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본격적인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정체성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나도 당신처럼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정말 매우 모험적이군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해낸 일을 부러워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놀라웠지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걸 듣다 보니 그녀 자신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마침내 나는 겁쟁이가 되는 것을 고통에 연결시키기 시작했지요. 내가 겁쟁이라는 믿음이 나를 제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겁쟁이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영혼은 친구들이 자신을 보는 것과 스스로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는 것 사이의 부조화와 싸우게 되었다. 그녀가 또 한 번의 스카이 다이빙을 할 기회가 왔을 때 그녀는 늘 가능성으로만 생각했던 것을 현실로, 즉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는 에서 실제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 모험적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단순한 관점에서 자신의 믿음으로 끌어올리는 순간이었다. 비행기가 12,500피트 고도로 올라갔을 때 데브라는 스카이 다이빙 초보자들이 두려움을 억누르기 위해 애써 즐기는 척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도 예전에는 저랬지.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 오늘 나는 정말로 재미있게 즐길 거야. 그녀는 그 초보자들의 두려움을 자신이 되기로 결정한 새로운 자신과 의도적으로 대조시켰다. 그녀는 저 사람들처럼 두려워했던 자신이 방금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깨닫고는 깜짝 놀랐다. 비로소 그녀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라 모험심이 강하고 힘 있는 여자가 된 것이다. 그녀는 비행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렸다. 지상으로 하강하는 동안 그녀는 계속 기쁨, 쾌감, 환희의 함성을 질렀다. 지금까지 이렇게 강렬한 육체적 에너지와 흥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자신을 한계치까지 몰아붙이며 새로운 정체성을 즉각 채택할 수 있었던 한 가지 핵심 요소는 팀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이었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한 일과 마찬가지지요. 토니, 당신이 두려움과 한계를 극복하는 세미나를 하면서 파이어 워킹을 거부했다면 효과가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한 말대로 실제로 불 위를 걸었잖아요. 데브리의 변신은 완벽했다. 그녀는 새로운 근거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의 옛 정체성을 조금씩 지워버렸고 더 큰 가능성이 있는 정체성으로 확장하기로 결심했으며 적절한 기회가 왔을 때 새로 채택하기로 결정한 정체성과 더 이상 되고 싶지 않은 모습을 대조했다. 이것이 그녀가 변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마지막 지렛대였다. 그녀의 진화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했다. 그녀의 완전한 정체성 변화는 이제 그녀의 아이들, 그녀가 하는 일, 그녀가 관련된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그녀는 모험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정말로 잘 수행하고 있다. 물론 당신은 언제든 자신을 재정의하기로 결단할 수 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이 마음과 영혼 속에 품고 있는 경이로운 상상력을 생각해 보라. 어느 날 그는 복면을 쓴 복수의 화신 조로가 될 수도 있고 신들의 영웅 헤라클레스가 될 수도 있다. 또 오늘날 현실에서의 영웅인 할아버지가 되기도 한다. 정체성의 변화는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마법 같고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경험이다. 어른들은 왜 1년 내내 헬로윈이나 뉴올리언스의 마디그라 축제를 기다리는 것일까? 내가 아는 한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이런 축제에서 본래의 자신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자아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새로운 정체성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보기도 하고 항상 하고 싶었지만 정체성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해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굳이 이런 특별한 축제 때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재정의할 수도 있고 우리의 숨겨진 진짜 자아가 빛을 발하도록 결단할 수도 있다. 평소에는 온화한 인상의 클라크 켄트가 안경과 정장을 벗고 무적의 슈퍼맨으로 변신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나 과거의 모습이나 그동안 우리 자신에게 부여해온 어떤 인식보다 더 큰 거대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신을 재창조하라. 자, 이제 확장해보자. 당신의 현재 정체성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라. 당신을 재창조하기 위해 다음 4단계를 시작해보라. 1. 지금 당장 당신이 갖고 싶은 정체성의 모든 요소들의 목록을 만들어라. 목록을 만들면서 결심만 하면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껴보라. 당신이 가지고 싶어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당신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가? 새로운 정체성과 융합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런 당신이 어떻게 숨쉬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상상해보라. 2. 정말로 당신의 정체성과 삶을 확장하고 싶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지금 당장 의식적으로 결정하라. 어린아이처럼 흥분된 마음으로 당신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라. 당신의 확장된 정체성 목록을 적어보라. 3. 당신이 정말로 새 정체성과
잃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우쳐 줄 수 있는 행동 계획을 세워라. 이 계획을 세울 때 당신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한 친구들을 특별히 주의하라. 그들은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 정체성을 강화시켜 주는가 아니면 파괴하는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사람을 보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다. 내가 최근에 경험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내 큰 아들 타일러가 헬리콥터 조종에 관심이 있던 초보자에서 노련한 제트 헬리콥터 조종사로 이어서 영업용 헬리콥터 조종사로까지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가 말 많은 사람보다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웬만한 사람들은 꿈도 꾸기 어려운 하늘을 정복한 것 같은 무한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꼈을지 생각만 해도 뿌듯하다. 4. 마지막 단계는 새 정체성을 실천하겠다는 결심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매일 당신의 새 정체성을 당신 자신에게 설명하다 보면 당신 안에서 조건화될 것이다. 미래의 정체성. 이 연습을 마친 후에도 당신의 정체성을 더 다듬고 확장하고 더 나은 규칙을 만드는 작업은 계속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우 역동적이기 때문에 더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당신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지 반대로 당신을 좌절시키는지 전체 과정을 통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다시 과거의 포로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당신은 지금 이 책을 처음 집어 들었을 때와 얼마나 달라졌는가? 나는 나 자신을 계속 재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새로운 모험을 추구할 때 내가 얼마만큼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자신감을 느끼지만 내 경우는 먼저 자신감을 갖기로 결정한다. 그러면 그 자신감이 내가 그 일을 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정체성은 과거의 근거 경험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당신이 오늘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내일은 바뀔지도 모른다. 가능성을 창조하는 사람, 기쁨을 조장하는 사람, 성장을 촉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개발을 돕는 사람, 열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나는 동기부여자도 설교자도 스승도 아니다. 나는 미국의 변화 심리학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나는 코치, 기업가, 남편, 아버지, 좋은 연인, 친구, 엔터테이너, TV 출연자, 베스트셀러 작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설가, 태권도 유단자, 제트 헬리콥터 조종사, 국제적인 사업가, 건강 전문가, 노숙자 후원자, 자선가, 교사, 변화를 유도하는 사람이다. 선한 일을 하는 군사, 치유자, 도전가, 그리고 재미있고 때로는 엉뚱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의 최고 요소들로 나를 정의한다. 아직 완벽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은 성격적 결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성장의 기회로 여긴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은 제한이 아니라 끝없는 발전이다.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좋은 것들이 계속 더 많아져야 한다. 우리가 미래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든 우리는 그대로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낸다면 말 그대로 우리에게 놀랄 것이다. 토머스 에디슨. 삶의 모든 측면에서 감상하려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는 늘 특별한 근거 경험을 추구한다.
몇 년 전 뉴욕 벨뷰 병원 영안실을 방문했다가 아주 중요한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 내가 그곳에 간 이유는 벨뷰 병원의 심리학과 주임으로 일하고 있는 프레드 코반 박사가 내게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득했기 때문이다. 아내 베키와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프레드 박사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우리에게 영안실을 경험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어떤 감정이 떠오르면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게나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를 따라 계단을 내려갔다. 그는 우리를 무연고 시신이 있는 구역으로 데려갔다. 그곳에 안치된 유해의 대부분은 거리의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가 금속으로 된 첫 번째 시신 보관함을 열고 시신이 담긴 백의 지퍼를 내리는 순간 나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분명히 내 옆에는 사람이 있었지만 주위가 텅 빈 것 같았다. 베키는 시체가 움직이는 것 같다며 몸을 떨었다. 프레드 박사는 나중에 많은 사람이 베키 같은 경험을 한다면서 사람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심장 박동도 없는 시체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그가 시신 보관함을 열 때마다 그 감정은 계속 나를 엄습해왔다.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느낌. 여기 있는 것은 시체지 사람이 아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죽은 후에도 살아있을 때와 같은 무게가 나가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든 그들이 누군가에 대한 본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육체가 우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었을 때 여전히 그리운 것은 우리 몸이 아니라 형체도 없고 무게도 나가지 않는 생명의 본질이다. 우리는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육체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본질은 과거의 우리도 아니고 현재의 행동도 아니다. 이 경험은 내게 축복받은 선물인 삶에 대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이후 나는 육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와, 저 사람들 정말 건강해 보이는군 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작은 비교만큼 온전한 몸으로 태어난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들인지 상기시켜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베스트셀러 작가 웨인 다이어를 만났을 때 그는 내 느낌을 정확히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었다.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런 경험의 초석이다. 나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야말로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무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영혼이자 영적 존재다.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면 모든 것을 균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행동하면 우리를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사소한 일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창조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필연적인 존재들이라네. 우리 모두는 무한한 존재들, 지구상의 저마다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우리 모두에게는 지구의 영원한 목적이 부여되었다네. 여기 우리 모두는 누구 못지않게 신성하니까. 월트 휘트먼. 다음번에 당신이 난 그 일을 할 능력이 안 돼요 라거나 난 그럴 사람이 못 돼요 라는 말을 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말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라. 당신은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정체성을 넓히기 위해 모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라.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에 도전하고 이 새로운 도전을 당신이 생각한 것 이상의 존재라는 확신을 주는 근거 경험으로 활용하라.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 나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을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당신의 가치와 꿈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라. 나는
어떤 환경에서든 이미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사람처럼 꾸준히 행동할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처럼 호흡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을 대할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존엄, 존경, 연민,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이다.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는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다. 과거는 잊어버려라.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다.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는가? 의식적으로 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중하되 강력하게 결정하라. 마스터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마치기 전에 이것만은 기억하라. 당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변화를 시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5가지 영역 중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삶 전체가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습관적인 질문만 바뀌어도 초점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것이다. 가치, 우선순위만 바뀌어도 삶의 방향이 즉시 바뀔 것이다. 당신의 생리 기능에서 강력하고 풍부한 상태를 키우면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과 느끼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정체성을 충분히 바꿀 수 있고 당신의 보편적 믿음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근거, 경험을 새롭게 추가하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새로운 경험을 구성할 수 있는 자원이 생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확장하기로 결정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 자신을 재창조하기 시작하고 과거의 누구였는지 보다는 지금 되고 싶은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면서 이 책을 옆에 두고 평생의 지침으로 삼기를 바란다. 즐거운 마음으로 변화를 재미있게 여겨라. 당신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확장한다는 느낌이야말로 당신이 매일 살아있는 것 이상의 모험일 것이다. 이제 7일간의 재미있는 도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도전에서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것을 매일 사용하고 그동안 알게 된 전략과 도구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시작해 보자.